자, 팬더 박사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나이 지긋한 교구 목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지금까지 조용한 곳에서만 보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사건을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젊었을 때 한 번 이상하고도 비극적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지요. 어머! 조이스 램프리에르가 재촉하듯이 소리쳤다.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구 목사는 계속 말했다. 나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겉으로는 어떤 치명적인 힘도 가해지지 않았는데 죽어간 그 남자를 보았을 때 그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직까지도 생생해요. 왠지 오싹한 얘기로군요, 목사님. 헨리경이 투덜거리듯이 말했다. 당신 말대로 나도 역시 오싹했었죠. 그때 이후로 나는 분위기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웃지 않는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장소들은 선이나 악의 연기가 깃들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라치 부부의 집도 매우 불운한 곳이에요. 마플 양이 말했다. 스미더스 노인은 자기 재산을 모두 날린 뒤 거기를 떠나야만 했죠. 그러고 나서 카슬레이크 부부가 그 집을 사게 되었는데 남편인 조지 카슬레이크는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그만 다리가 부러졌고 카슬레이크 부인은 요양을 떠난다고 하며 프랑스 남부로 도망쳐 버렸답니다. 지금은 버든 부부가 그 집에 살고 있는데 가엾은 버든 씨도 곧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미신이 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페더릭 씨가 말했다. 사실 근거 없이 떠도는 그런 쓸데없는 소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아주 건강한 인격을 가진 유령을 한둘 알고 있어요. 헨리경이 킬킬거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제 생각엔 레이먼드가 말했다. 팬더 박사님이 계속 얘기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좋겠어요. 조이스 램프리에르 양이 자리에서 일어나 램프 2개를 꺼버렸기 때문에 방 안에는 어른거리며 타오르는 난로 불빛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위기가 제법 잡히죠? 조이스가 말했다. 이젠 계속 하실 수 있죠? 팬더 박사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의자에 등을 기대면서 코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이내 먼 추억에 잠긴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혹시 다트 무어란 곳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장소가 바로 다트 무어의 경계에 있답니다. 비록 몇 년 동안 살 사람이 나타나지 않긴 했지만 매우 괜찮은 곳이었죠. 겨울이 되면 약간 황량하고 쓸쓸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 주위의 경관은 아름다웠으며 그 토지는 뭔가 기묘하고도 독특한 특징이 있었소. 리처드 헤이든 경이라는 사람이 그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죠. 난 그를 대학 시절 때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 사이에 오랜 교분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그래서 난 사일런트 그로브로 내려와 달라는 그의 초대를 기꺼이 승낙했지요. 그는 새로 구입한 그곳을 사일런트 그로브라고 불렀답니다. 그의 별장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답니다. 리처드 헤이든과 그의 사촌인 엘리오트 헤이든 그리고 매너링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약간 안색이 창백하고 별로 두드러진 곳이라고는 없는 바이올렛이라는 딸이 있었소. 또한 로저스 대령 부부가 있었는데 승마를 매우 좋아해서 얼굴이 햇볕에 검게 그을린 부부였죠. 그들은 오직 승마와 사냥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 같았답니다. 그리고 젊은 시몬스 박사와 다이애나 애실리 양이 있었소. 난 다이애나 애실리 양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사교계 신문에 사진이 아주 빈번하게 실리는 런던 사교계에서 소문난 미인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녀의 외모는 정말 인상적이었소. 검은 머리카락에 키가 컸으며 옅은 크림색의 아름다운 피부를 갖고 있었지요. 그리고 얼굴에 비스듬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쯤 감겨진 검은 눈동자는 그녀를 아주 진지하고 동양적으로 보이게 했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는 깊고 차분해서 마치 종이 울리는 것 같았소. 이내 나는 리처드 헤이든이 그녀에게 푹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모든 파티가 그녀를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소. 하지만 그녀의 감정이 어떤지는 확신할 수 없었소. 그녀는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변덕스럽게 행동했지요. 어떤 때는 리처드에게만 매달려서 얘기하다가도 또 어떤 날에는 리처드의 사촌인 엘리오트에게 호감을 보이며 마치 리처드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듯 행동했지요. 그러고 나서는 매혹적인 미소를 조용하고 사교성 없는 시몬스 박사한테 던지기도 했답니다. 내가 도착한 다음날 아침, 파티의 주인은 우리들에게 그 집을 두루두루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집 자체는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대번산 화강암으로 지어진 견고한 집이었지요. 오랜 세월과 거친 풍파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지어졌고 비록 낭만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해도 매우 안락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넓고 광활한 황무지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비바람에 씻긴 바위로 덮여있는 언덕이 마치 파도처럼 물결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바위산 기슭에는 여러가지 모양의 환상석과 구석기 시대의 유물들이 있었답니다. 다른 언덕에도 처음으로 발굴된 고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청동 농기구가 발견되기도 했죠. 헤이드는 평소부터 고대 유물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정열적으로 그것에 관해 설명해 주었소.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 장소에는 고대의 유물이 상당히 풍부하게 남아있다고 하더군요. 신석기 시대의 원주민들과 드루이드교 신자들, 로마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초기 페니키아인들의 유물까지도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이곳은 정말 흥미로운 곳이지요. 헤이든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듯이 이곳 이름은 사일런트 그로브입니다. 자, 그 이름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고 난 뒤 헤이든은 손가락으로 어떤 곳을 가리켰소. 그곳은 바위와 히스꽃, 고사리류 따위로 온통 뒤덮여서 매우 황폐해 보였지만 집에서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는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었답니다. 저곳이 바로 고대시대의 유적이지요. 헤이든은 계속해서 말을 해나갔소. 저 나무들의 일부는 다시 심은 것이지만 대개는 옛날 그대로 보존되어 오고 있답니다. 아마도 페니키아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라고 생각됩니다. 자, 와서 저걸 좀 보세요. 우리 모두는 그를 따라가 보았지요. 그런데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자 알 수 없는 중압감이 나를 엄습했소. 아마도 그것은 정적이었을 겁니다. 새들조차 나무에 둥지를 짓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엔 고적과 전율만이 감돌았지요. 내가 헤이든을 쳐다보았더니 그 사람도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를 바라보더군요. 묘한 느낌이 들지 않나, 팬더? 적대감? 아니면 불안감? 그가 나에게 물었지요. 난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 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 이곳은 자네 생각처럼 그 옛날 적군이 점령했던 성들 중 하나였으니까. 이곳이 바로 에스타트의 숲이라네. 에스타트라고? 에스타트건, 이슈타트건, 에시토레스건 자네가 뭐라고 해도 좋네. 하지만 난 에스타트라는 페니키아 이름이 더 좋아. 나는 이 나라에 에스타트 숲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었지. 월 지방의 북부에 말이야. 아무런 증거도 없긴 하지만 여기가 바로 에스타트의 숲이라고 확신하고 있네. 여기 이 빽빽한 나무숲에 둘러싸여서 신성한 의식이 거행되었다고 말이야. 신성한 의식들. 다이애나 애실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은 마치 꿈을 꾸는 듯이 먼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하하, 그렇게 존경스러운 것은 아니었겠지요. 로저스 대령이 의미 없는 웃음을 요란스럽게 터뜨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꽤 정열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되는군요. 헤이든은 그에게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숲의 한가운데서는 성전이 있어야 하지요. 성전으로 가볼 수는 없지만 난 상상 속에서 자유자재로 그런 것들을 그려본답니다.
이내 우리는 숲속 한가운데 있는 작은 개간지로 발길을 옮겼소. 그 가운데에는 돌로 만든 별장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이애나 애실리는 유심히 헤이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난 이것을 신상의 집이라고 부른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타트 신상의 집이에요. 그는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기둥이 있었고 기둥 위에는 초승달 모양의 뿔을 가진 기묘하게 생긴 작은 여성상이 사자상 위에 앉혀져 있었습니다. 페스키아인들의 에스타트랍니다. 헤이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달의 여신이랍니다. 달의 여신이라고요? 다이애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우리 비밀 축제를 갖는 것이 어떻겠어요? 환상적인 옷을 입고 모두 여기 달빛 아래 모여서 에스타트 의식을 축원하기로 해요. 난 그때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리처드의 사촌인 엘리오트 헤이든이 재빨리 나를 향해 몸을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죠, 목사님? 그렇소. 난 엄숙하게 대답했습니다.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는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더군요. 하지만 이건 시시한 장난에 불과한걸요. 딕도 이곳이 정말 신성한 숲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의 공상에 불과하답니다. 그는 그런 공상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만일... 글쎄요. 그는 약간 어색하게 웃더군요. 당신 같은 교구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겠죠. 교구 목사라고 해서 유별나게 그런 걸 믿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저런 것들은 모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일 텐데요, 목사님. 글쎄요. 나는 생각에 잠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난 분위기라는 것에 예민한 사람은 아니요. 하지만 여기 이 나무 숲 속에 들어온 뒤로는 내 주위에 악과 위협이 감도는 듯한 묘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 것이 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군요. 엘리오트 헤이드는 자기 어깨 너머를 불안한 시선으로 응시하더군요. 예.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좀 기괴한 곳이지요. 난 당신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몬스 씨? 의사는 대답하기 전에 1, 2분가량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곳이 탐탁지 않아요.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때 바이올렛 매너링이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난 여기가 싫어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가 싫어요. 그러니 여기서 나가도록 해요. 우리가 밖으로 나오자 곧 다른 동행인들도 우리를 따라 나왔답니다. 오직 다이애나 애실리만이 머뭇거리고 있었죠. 내가 고개를 돌려 어깨 너머로 바라보니 그녀는 신상의 집 앞에 서서 진지하게 신상 안에 있는 조상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날은 유난히도 날씨가 덥고 밝았기 때문에 저녁 때 환상적인 옷을 입고 파티를 열자는 다이애나 애실리의 제안이 받아들여졌죠. 보통 때처럼 우리들은 웃고 떠들면서 들뜬 기분으로 바느질을 하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 식사 때쯤엔 즐겁게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로저스 부부가 신석기 시대의 혈거인이 되었던 겁니다. 난로 앞에 까는 양탄자가 없어진 것은 바로 그들의 옷에 사용되었기 때문이었죠. 리처드 헤이드는 자기가 페니키아인 선원이라고 했으며 그의 사촌은 산적 두목으로, 시몬스 박사는 주방장으로, 그리고 매너링 부인은 병원 간호사로, 그녀의 딸은 서캐시언 노예로 각각 분장했소. 나도 약간 덥기는 했지만 수도승처럼 분장했죠. 다이애나 애실리가 가장 늦게 내려왔는데 그녀는 검은 도미노 옷으로 온몸을 둘둘 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약간 실망을 했답니다. 미지의 사랑. 다이애나가 유쾌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예요. 자,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우리들은 식당 밖으로 나갔소. 아름다운 밤이었죠. 공기는 따스하고 부드러웠으며 달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농담이나 주고받으며 여기저기 돌아다녔답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도 지나가더군요. 1시간쯤 지난 뒤에야 우리들은 비로소 다이애나 애슐리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써 잠자리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리처드 헤이든이 말했습니다. 바이올렛 매너링도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 30분 전쯤에 저쪽으로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달빛 속으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나무 숲속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군요. 리처드 헤이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한 장난 같아요. 자, 가서 알아봅시다. 우리들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우르르 몰려갔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둡고 불길한 나무 숲속을 들어가는 것이 꽤나 꺼림칙해지더군요. 그 어떤 억센 힘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그때 전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그 장소가 불길하다는 것을 느꼈지요. 물론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몇 사람도 나와 똑같이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무들이 너무나 빽빽히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달빛조차 새어들어오지 못했습니다. 12명이나 되는 우리 일행이 속삭이거나 한숨을 쉬는 소리만이 들렸지요. 너무나도 섬뜩한 느낌이 감돌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바짝 붙어서 걸어야만 했지요. 갑작스럽게도 우리들은 숲의 한가운데 있는 탁 트인 개간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다리가 얼어붙은 듯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의 집 입구에 어렴풋이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형체는 투명한 붕대로 몸을 칭칭 감고 있었고 게다가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2개의 초승달 모양의 뿔이 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하고 소리치는 리처드 헤이든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솟아났죠. 그러나 바이올렛 매너링은 다소 침착했지요. 어머, 저건 다이애나잖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뭘 하는 거야? 어머,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입구에 있던 그 모습이 두 손을 치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에 계단을 오르면서 높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에스타트의 여사제. 그녀는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라. 나는 손에 죽음을 들고 있나니. 그러지 말아요. 매너링 부인이 저항하듯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들을 섬뜩하게 만드는군요. 정말이에요. 헤이든이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다이애나! 그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로 아름답군요. 그때쯤엔 나도 달빛에 꽤 익숙해져서 사물들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답니다. 정말 그녀는 바이올렛이 말한 대로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군요. 그녀의 얼굴은 더욱더 동양적으로 보였으며 더욱 째진 듯한 그녀의 눈동자에서 나오는 빛 속에는 그 어떤 잔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가에 맴도는 야릇한 미소는 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었답니다. 경고한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여신에게 접근하지 마라. 내 몸에 손을 대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아주 멋져요, 다이애나. 헤이든은 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발 그만둬요. 난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잔들이 지나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그를 향해 한 손을 치켜들고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한 걸음만 더 가까이 오면 너를 에스타트의 저주로 죽이고 말겠다. 리처드 헤이든은 호탕하게 웃어대고는 더욱더 걸음을 빨리 하더군요. 바로 그때 참으로 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가 잠시 멈칫하고는 곧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이더니 머리를 땅으로 쳐박고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고 땅에 납작하게 엎드린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다이애나가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숲속의 침묵을 산산이 부숴버리는 소름 끼치는 것이었답니다. 욕설을 퍼부으며 엘리오트가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거야 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 그는 외쳐댔죠. 일어나요 딕, 자 일어나요. 그러나 리처드 헤이드는 엎드린 채로 여전히 쓰러져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오트 헤이드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천천히 그를 바로 눕혔습니다.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그의 얼굴을 잠깐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그러더니 그만 비틀거리며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의사선생! 그가 말했습니다. 의사선생, 빨리 이리로 와보세요. 그가 죽은 것 같아요. 시몬스가 재빨리 그곳으로 달려갔고 엘리오트는 아주 천천히 걸어서 우리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가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면서 지은 표정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다이애나로부터 거친 외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를 죽였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오, 신이여.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그를 죽이고 말았군요. 그러고는 잔디 위에 쌓여있던 엉성한 불더미 위로 쓰러지면서 죽은 듯이 실신해 버렸답니다. 그때 로저스 부인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서운 곳에서 나가고 싶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여기선 일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엘리오트는 내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중얼거리듯이 말했습니다. 이런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난 그를 위로하려고 애썼습니다. 달리 설명할 수 있겠지요. 내가 말을 꺼냈지요. 당신 사촌형은 심장이 약했을 수도 있어요. 갑작스러운 충격과 흥분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내가 볼 수 있도록 자기 두 손을 높이 들었답니다. 거기에는 붉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딕은 충격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형님은 칼에 찔린 거예요. 바로 심장에. 흉기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난 믿지 못하겠다는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헤이든의 몸을 살펴보던 시몬스가 우리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안색이 창백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미친 건 아닐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여긴 대체 어떤 곳이죠? 그렇다면 사실이로군요. 내가 말했습니다. 시몬스는 고개를 끄덕였죠. 상처는 길고 가느다란 칼로 찔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칼이라고는 없었어요. 우리는 모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엘리오트 헤이든이 소리쳤습니다. 칼은 분명히 땅 위에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을 겁니다. 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들은 마치 넋나간 듯 초점 없이 땅 위에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때 바이올렛 매너링이 말했습니다. 다이애나가 아까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칼처럼 생긴 거였어요. 난 봤어요. 그녀가 딕에게 경고할 때 그것이 달빛에 반짝거리는 것도 봤어요. 엘리오트 헤이든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반박했습니다. 형님은 다이애나가 있는 곳에서 3야드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너링 부인은 땅 위에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다이애나를 몸을 굽혀 바라보았답니다. 지금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녀는 그 사실을 밝혔습니다. 땅 위에도 칼 같은 건 없어. 분명히 그걸 봤니, 바이올렛? 난 보지 못했는데. 시몬스 박사가 그녀한테로 다가갔습니다. 먼저 그녀를 집으로 옮깁시다. 로저스 씨, 좀 도와주시겠어요? 우리들은 힘을 모아서 정신을 잃은 그녀를 집으로 옮겨 놓았지요. 그러고는 다시 돌아가서 리처드 경의 시체도 들어왔답니다.
팬더 박사는 사과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야기를 중단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요즘에는 추리소설이 많이 나돌기 때문에. 잠시 뒤 그는 말을 이었다. 좀 더 잘 알 거예요. 길거리의 소년들도 시체는 제자리에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당시 우리들은 리처드 헤이든의 시체를 네모 반듯한 화강암으로 지어진 그의 집 침실로 옮겨다 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전거에 태워서 집사를 경찰에게로 보냈소. 12마일쯤 되는 거리였지요. 바로 그때 엘리오트 헤이든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나 좀 보시죠. 지금 숲으로 다시 가볼 생각입니다. 흉기를 찾아내야겠어요. 그야 그곳에 흉기가 있다면 그래야죠. 난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목사님도 미신 같은 걸 믿고 계시는군요. 형의 죽음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무튼 숲으로 다시 가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내고야 말겠어요. 왠지 모르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겐 꺼림칙했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빽빽한 나무 숲속은 생각만 해도 섬뜩했고 또 뭔가 큰 재앙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징조를 느꼈거든요. 그러나 엘리오트 헤이든은 정말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자신도 몹시 겁에 질려 있었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단단히 결심을 하고 그 수수께끼의 진상을 알기 위해 숲속으로 갔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밤이었지요. 누구도 잠들 수 없을 뿐 아니라 자려고 하지도 않았답니다. 잠시 뒤에 도착한 경찰은 모든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태도를 역력히 나타냈지요. 그들은 애실리 양을 신문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으나 먼저 시몬스 박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사는 지금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요. 그는 애실리 양이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자 다시 독한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아침까지 그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 잠을 잘 수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7시가 될 때까진 아무도 엘리오트 헤이든이 없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몬스가 그의 행방을 물어봄으로써 비로소 모두들 그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내가 어젯밤 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자 시몬스의 굳은 얼굴은 더욱더 굳어지더군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바보짓이에요. 그에게 좋지 못한 일이라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죠, 목사님. 우리 둘이 함께 가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나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지요. 우리 둘은 함께 출발해서 그 불쾌한 나무 숲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갔답니다. 두어 번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더군요. 그곳은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받아 창백해 보였고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 듯이 보였습니다. 그때 시몬스가 덥석 내 어깨를 잡는 바람에 나는 기겁을 해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요. 그 전날 밤 우리들은 개간지에서 한 남자가 얼굴을 잔디에 박은 채 엎어져 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른 아침의 햇살 속에서 우리 둘은 지난밤과 똑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되었지요. 어젯밤 그 숲속으로 다시 들어갔던 엘리오트 헤이든이 자기 사촌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에, 그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시몬스가 소리쳤답니다. 우리는 함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엘리오트 헤이든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가냘프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떠한 의심도 품을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길고 가느다란 청동 흉기가 아직도 상처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심장이 아니라 어깨를 간통했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로군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으니 의식이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오트 헤이든은 그렇게 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뭐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가 한 말은 대충 이렇습니다. 숲속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칼을 찾아보았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서 무심코 신상의 집 가까이에 있는 한 장소를 응시했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나무 숲속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점점 더 확고해져 갔답니다.
그는 그런 느낌을 지워버리려고 애썼지만 결국 헛수고였답니다. 더욱이 싸늘하고 이상스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나무숲에서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상의 집 내부에서 불어나오는 것처럼 느껴졌다는군요. 그래서 그는 몸을 돌려 그곳을 노려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작은 여인상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는 자기가 혹시 환각에 빠진 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그는 관자놀이 사이에 심한 충격을 받고 뒤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더군요. 그리고 왼쪽 어깨에 마치 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다는 것까지만 의식했다고 합니다. 그 칼은 언덕이 고분해서 파내진 것을 리처드 헤이든이 산 것으로 나중에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어디에 숨겨 놓았었는지 아무도 몰랐다는군요. 경찰은 애실리 양이 의도적으로 그를 찔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리처드는 적어도 3야드 정도는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경찰도 그녀에게 계속해서 혐의를 둘 수는 없었죠.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군요. 마침내 조이스 램프리에르가 입을 열었다. 너무도 끔찍하고 또 괴이한 사건이라서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도 그 사건을 설명할 수 없나요? 나이 지긋한 목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난 설명할 수 있어. 아니, 설명 비슷한 것이라고 해야겠군요. 꽤 이상한 설명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엔 아직도 설명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강경술 모임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조이스가 말했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회개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 그 사건이 일종의 최면술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녀는 정말 에스타트의 여사제가 되어 칼로 그를 찌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매너린 양이 그녀의 손에서 보았다던 그 칼을 던졌을 거예요. 혹 그 흉기는 창이었을지도 모르죠. 레이먼드 웨스트가 넌지시 말했다. 달빛이 그리 밝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창 같은 것을 손에 들고 있다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그를 찔렀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을 집단 최면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마치 그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면 목사님 일행은 그렇게 보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난 음악당에서 여러가지 무기와 칼을 가지고 묘기를 부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헨리경이 말했다. 내가 보기엔 어떤 남자가 나무숲 속에 숨어 있다가 거기에서 단도나 칼을 기막힌 솜씨로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는 그 방면의 전문가였겠죠. 이런 설명이 약간 엉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만이 가능한 추론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기억하고 있겠지만 엘리오트 헤이드는 숲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지 않습니까? 애실리 양이 손에 칼을 쥐고 있었다는 매너린 양의 말이나 그렇지 않았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하나도 놀라울 것이 못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의 사물에 대한 5사람의 설명이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페더릭 씨가 헛기침을 했다. 지금까지 나온 가정을 들어본 건데 본질적인 문제 한 가지를 관가하는 것 같소. 정말로 흉기가 사용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애실리 양이 탁 트인 공간의 중앙에 서 있었다면 창을 치워버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숨어서 칼을 던졌다고 하면 그 칼은 리처드 헤이든을 똑바로 눕혔을 때 발견되었어야 했을 거요. 우리들은 불가능한 가정을 버리고 명백한 사실만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명백한 사실에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가지는 명백해 보입니다. 헤이든이 죽어서 엎어져 있었을 때 그의 가까이엔 아무도 없었으며 따라서 그를 칼로 찌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즉, 자살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는 왜 자살한 걸까요? 의심스럽다는 태도로 레이먼드 웨스트가 물었다. 변호사는 다시 헛기침을 했다. 그것도 역시 추론의 문제가 되는군.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런 걸 들먹이고 싶지 않네. 나는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건 믿지 않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내 설명이 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그는 자기 자신을 찌르고는 넘어지면서 칼을 빼내어 숲속으로 던져버렸던 걸세. 그것이 비록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정말로 말하고 싶지가 않군요. 마플 양이 말했다. 너무 복잡한 사건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기묘한 일들도 사실 발생하긴 하죠. 작년에 샤플리 부인의 정원 파티에서 클럽 골프를 준비하고 있던 한 남자가 물건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정말이지 완전히 의식을 잃고 5분 동안 제정신으로 돌아오지 못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요, 이모님. 레이먼드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칼에 찔리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칼에 찔리지는 않았지, 레이먼드. 마플 양이 대답했다. 내가 말하려는 게 바로 그거야. 리처드 헤이든 경이 칼에 찔린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지만 먼저 그가 왜 넘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군요. 분명히 나무의 뿌리 같은 것에 걸렸을 거예요. 그 사람은 여자만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달빛 아래에선 사람들이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기 쉽지 않겠어요. 방금 리처드 헤이든 경이 칼에 찔린 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마플 양? 목사가 마플 양을 의아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말했다. 그 사건은 너무도 슬프고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군요. 그 사람은 오른손잡이였죠. 그렇죠. 그럼 칼로 자신의 어깨를 찌르려면 분명히 오른손을 사용했을 거예요. 난 전쟁에 나갔던 가엾은 잭 베인스를 생각하면 늘딱하다는 생각이 들고 난답니다. 레이먼드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에라스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끝난 뒤 그는 자신의 발을 총으로 쏘아버렸답니다. 병원에 그를 만나러 갔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내게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한 짓을 몹시 부끄러워하더군요. 그 가엾은 엘리오트 헤이든이 그런 사악한 범죄를 통해서 얻은 것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엘리오트 헤이든이라고요? 레이먼드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이모님은 그가 살인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겐 그런 짓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지 않니? 마플 양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계속 말했다. 페더릭 씨가 날카롭게 지적한 대로 별로 기발하지도 않은 그 이교도 여신에 관한 분위기를 제쳐놓고 생각한다면 그 가능성밖에 없는 얘기란다. 그가 제일 먼저 리처드에게 달려가서 똑바로 눕혀놓았잖아. 그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등만을 보이게 하기 위한 술책이었겠지. 게다가 엘리오트는 산적 두목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트 같은 곳에 흉기를 감춰놓았을 거야. 난 어렸을 때 산적 두목으로 분장하고 춤을 추었던 어떤 남자를 기억하고 있어. 그는 5종류나 되는 나이프와 단검이 차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파트너에겐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는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단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팬더 박사를 향했다. 그가 말했다. 난 그 비극이 발생하고 5년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소. 엘리오트 헤이든이 편지로 내게 사실을 알려왔기 때문이죠. 그는 내가 항상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그때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그는 다이애나 애실리 양을 너무너무 사랑했으나 자신은 돈 없이 투쟁하는 변호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리처드가 죽어 그의 자기와 토지를 물려받게 된다면 자기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리라 생각했던 거지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칼이 그의 벨트에서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도 없이 리처드 경의 가슴을 찌르고는 다시 벨트에 꽂아 놓았지요. 하지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나중에 자신까지 칼로 찔렀던 것이랍니다. 그는 남극 탐험을 떠나기 전날 밤 그 사실을 내게 써 보냈소. 편지에다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썼으며 나도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플 양이 지적한 대로 그는 그 범죄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곤 별로 없었답니다. 엘리오트는 이렇게 썼소. 5년 동안 난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난 적어도 명예롭게 죽음으로써 속죄하려 합니다. 잠깐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남자는 정말로 명예롭게 죽었습니다. 헨리경이 침묵을 깨고 말했다. 팬더 박사가 얘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한 대로. 나이가 지긋한 목사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난 그 설명이 사건의 모든 진상을 밝혀준다고는 생각지 않소. 난 그 숲에서는 엘리오트 헤이든이 그런 행위를 하게끔 한 어떤 불길한 힘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난 에스타트 신상의 집만 생각하면 오싹 소름이 끼친답니다.